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입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각 제도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딤돌 소득이 새로운 대안적 제도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행의 사회복지 제도들과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합을 맞추는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도들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또 효율적으로 제도들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고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런 그 연구의 그 배경 속에서 저희가 크게 4가지 차원에서의 고민들을 했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께 디딤돌 소득이 지원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지금 24년이 지났습니다만 기존의 제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러 번 변경되면서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해왔습니다만 구조적인 한계점들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초고령 사회의 대두, 또 인구 가족 제도의 변화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들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빈곤층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정합성의 문제입니다. 정합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제도들과 디딤돌 소득이 어떤 효율적인 연계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고민입니다. 저희가 100여 개의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을 스크리닝했고 구체적으로 36개의 제도들과 디딤돌 소득이 서로 통합되거나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디딤돌 소득이 근로유인 효과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빈곤층 또 빈곤 위험층들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의 문제들도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되는가는 이 첫 번째 장들은 보시면 빈곤층과 빈곤위험층, 저소득 불안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복지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은 앞으로 빈곤이 위험 및 불안도가 높은 정책 대상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빈곤층을 크게 기존의 빈곤층뿐만이 아니라 빈곤 위험층 그리고 저소득 불안층까지로 나눠봤고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빈곤에 진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관련해서 이 소득 기준과 보장 수준, 재산 기준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면서 기존 제도들에 적용되는 기준들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또 연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다루어봤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소득 1모델에서는 간결한 절차,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고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기존 제도와 연계와 관련해서 총 594만 가구가 기준 중에 65%의 이하에 계시게 되는데 이 대상으로 해서 디딤돌 소득을 적용할 경우에 총 36개 제도와 연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를 비롯해서 10개 제도와는 디딤돌 소득과 통합을 하고 또 26개의 사회복지제도와는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총 재정 소요액은 약 42조 원이 소요되는데 기존 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절감을 하게 되면 추가 재정 소요액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빈곤 위험층을 대상으로 한 모델입니다. 이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디딤돌 소득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보장 수준은 기준 중위 소득 37.5%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재산 기준은 1모델과 마찬가지로 4개의 극지를 차등 적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위기에 처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생계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국가 긴급복지 기준선까지 일상적 보호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그 기준 중에 85% 가구를 대상으로 한 모델입니다. 저희가 저소득 불안층을 대상으로 해서 디딤돌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소득이 불안정하나 기존의 소득 지원 정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불안을 해소하는, 또 그걸 통해서 진취적인 도약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대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3%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2개 제도를 디딤돌 소득으로 통합할 수 있고, 네, 죄송합니다. 디딤돌 소득으로 통합하게 되고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등을 포함해서 24개 제도를 연계하는 모델입니다. 추가 재정 소요액은 6.6조 원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저희가 3개 모델, 빈곤 고위험층 대상으로 한 모델과 빈곤 위험층 대상 모델, 그리고 저소득 불안층 대상 3가지 모델로 제시를 했고요. 대상 가구 수는 모델 1보다 2, 3으로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구조안도 36개 제도를 통합 또는 연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 기준이 높아질수록 통합의 개수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통합 또는 연계 방식을 취하고 있고, 특히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디딤돌 소득 수급자 대상으로 한 필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방식도 저희가 모델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근로 참여를 통한 자립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딤돌 소득이 근로소득 공제율이 기존 제도보다 높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취업 지원과 교육 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를, 또 돌봄 서비스를 디딤돌 소득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시범 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65% 또 75%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을 경우에는, 또 단계적 추진을 할 경우에는 소요 재원에 대한 그 확보 방안도 보다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소득의 실행 모델을 좀 더 저희가 다각화해서 이 타 지자체에 확산, 도입이 가능한 최적의 모델들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의 인구 구조라든가 경제, 복지 제도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실행 모델안을 설계하고 또 효과성 실정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또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도농복합지역,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에 대한 시범 사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또 앞서 협약에서도 참여해 주셨듯이 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등과 같은 학회와 연계해서 같이 디딤돌 소득의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방안이나 근로 유인 제고 방안, 또 복지 재원에 대한 확보 방안 등을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모델은 저희가 시범사 원안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이 모델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지역별로 적합한 모델들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적합성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시장님께서 디딤돌 소득의 전국 확산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요. 예, 아까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 사정이나 아마 경제 구조가 많이 다른 곳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산어촌, 그리고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설정을 해서 그런 곳들의 경우에는 이 디딤돌 소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한번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논의되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종다양한 곳을 확보를 해서 이 새로운 소득보장 실험이 유의미한 그런 여러 가지 또 학제적으로도 매우 연구의 가치가 높은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다종다양한 기초지자체를 접촉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시장님께 질문하실 기자님. 예, 연합뉴스 정소영 기자님. 네, 그 시장님 아까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비교할 때 디딤돌 소득의 여러 장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장점 하나만 꼽자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점이 많아서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조금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위소득 65%까지 하게 되면 13조 원 추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뭐 연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50조가 넘죠. 그렇게 되니까 추가되는 금원이 그래서 적절하게 감당 가능한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근로 의욕을 자극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게 되면 근로 의욕을 자극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재원이 적게 된다는 장점과 함께 근로 의욕을 자극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복지를 가능케 한다.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장님께 질문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한국일보 권정현 기자님. 네, 발표 잘 들었는데 그 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발표 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현 복지제도를 개선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도 괜찮을 텐데 왜 디딤돌 소득 사업을 중심으로 개편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그 지난달 이번 달에 있었던 그 복지 사각지대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안타까운 사연들 두 개를 모두에 예시를 했는데요. 우리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송파 세모녀, 수원 세모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연들을 회고해 보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기초를 비롯해서 현행 시스템을 수정, 보완, 발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비롯되는 이런 불행한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걸 수정,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수정, 보완을 정말 성심성의껏 한다고 해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디딤돌 소득을 과감하게 소득보장 실험을 시도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시스템의 전국화를 통해서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다시 말해서 신청주의 한계, 그리고 까다로운 선정 절차, 그리고 사후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단점들이 모두 다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을 분명히 갖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자립 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다는 이런 장점까지 더하면 디딤돌 소득이 기존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또 장점까지 자립 의지를 북돋운다는 장점까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십시오. 예, 파이낸셜 뉴스 윤홍직 기자님. 예, 파이낸셜 뉴스 윤홍직입니다. 오늘 발표 중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시장님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노인 빈곤율 관련해서 점차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죠. 그런 의미에서 기초연금 제도와의 정합성도 함께 논의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30만 원, 이제 27년부터는 40만 원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그 받는 분들이 소득 하위 70%로 설정이 돼 있죠.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아마 적당한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 정도로 아마 손을 봐야 될 걸로 많은 전문가들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갖가지 연금제도와도 또 연계가 돼야 됩니다.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인 빈곤율하고 직접 그 연관되지 않은 어쩌면 젊었을 때 상당한 소득이 확보된 분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정작 연세가 드실수록 노인 빈곤율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은 젊었을 때 국민연금을 불입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해당 사항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갖가지 충돌하는 여러 가지 뭐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각종 요즘에 아주 핫한 논의되는 연금제도들을 비롯해서 함께 논의돼서 가장 효율적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어떻게 자립 욕구를 자극하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 참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야지 되고요. 오늘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정합성 연구 발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초가 마련됐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고, 앞으로 이러한 오늘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이제 이번 그 여름이면 이제 3년 다 소득보장 실험이 이루어지고 또 그 새로운 변화된 연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그 농산어촌이나 도농복합지구 같은 실험까지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그 중심에 있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신 학회 회장님들께 질문하실 기자님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게 이제 전국적 모델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75%, 65% 기준도 같이 검토를 했고요.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조금 더 오래 더 고민하고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과연 이게 국가 제도로 확산될 경우 어떤 지점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연구를 하실 때 중앙 정부와 네, 저희가 작년에 정합성 연구에서 이제 재정 추계를 했을 때는 이제 총액 관련된 이제 개념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추산을 했고요. 이제 올해 저희가 그 학회와 협력해서 이 재정 추계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예산을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과 지방의 어떤 역할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올해 연구에서 그 문제를 다룰 것이고 아마 차후에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